우리 무릎은 78살 먹은 녹슨 경첩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고 뼈마디가 서로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 이 다리가 내 평생을 증명하는 훈장 같은 거였다. 가난한 시절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남의 집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40년 가까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걸레와 씨름했고 청소기 무게를 버텨냈다. 그 대가로 받은 퇴직금은 통장 장호가 아니라 이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이었지. 돈이 없는 사람에겐 건강도 사치였다. 최근 4달 동안은 그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 마치 누가 무릎 안에다 날카로운 돌을 박아넣고 매일 돌리는 기분이었다. 집 앞에 그 낮은 언덕길도 이제는 혼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다. 밤에는 종아리가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더 많아졌지. 병원에 가봤자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다. 순애 씨, 노화 현상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구나. 내게 남은 유일한 자랑거리는 딸 지연이었다. 외동딸 지연이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착한 딸이었고 나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킨 이 작은 단독주택을 지연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지연이는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와 내 식사를 챙겨주고 믹서기로 갈아 만든 영양음료를 꼭 챙겨줬다. 엄마, 이건 오메가3이 풍부해서 관절에 최고예요. 지연이의 말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었다. 하지만 그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무릎 통증 때문에 현관 계단을 겨우 붙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지연이가 급히 문을 열고 나오려다 나를 발견했지. 지연이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야. 엄마, 대체 왜 이렇게 느려요?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지 그래요. 걸음걸이가 무슨 90살 노인 같아요. 매일 그렇게 비실거리는 걸 보면. 정말 늙었네.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히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비수였다. 내가 50이 넘어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번 돈으로 지연이를 키웠는데 그 딸이 이제 와서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밤을 지사으며 울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다. 딸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직감해서 울었다. 마음이 지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지. 그때부터였을까. 내 건강은 기이하게도 지연이가 다녀갈 때마다 더 나빠졌다. 지연이가 챙겨준 그 특제 영양식을 먹은 날은 밤에 무릎이 유난히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혈압이 치솟았다. 나는 애써 부정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거나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해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딸이 설마 나한테 해코지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지연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다. 며칠 뒤 지연이가 오랜만에 집을 방문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척 눈을 감았다. 지연이는 내가 잠들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때 식탁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실눈을 살짝 떴다. 지연이는 식탁 위에서 내가 아끼던 견과류 통을 열었다. 그리고는 통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게 뭔지는 몰랐다. 그냥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 지연이의 동작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급하고 은밀했다. 마치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리곤 지연이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속삭였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들으려 애썼다. 네, 그 병이 맞아요. 제가 꾸준히 먹이고 있으니 효과는 확실해요. 병? 도대체 무슨 병? 지연이는 내가 퇴행성 관절염 외에 다른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진명의 이전이요.
걱정 마세요, 제 생각엔. 4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4달.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난 4달 동안 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었다. 그 모든 것이 이 4달이라는 차가운 계산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걱정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조급함만 있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딸에게 버림받은 것을 넘어 무언가 끔찍한 계획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무엇이 정확히 무엇인지, 딸이 나에게 먹인 그 영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지연이가 집을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내 심장은 무릎 통증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쿵쾅거렸고 그 공포가 전신을 마비시켰다. 이젠 아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비실거리는 척해야 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 딸 앞에서 무덤에 갇힌 환자가 되어야만 했다. 딸 지연이가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딸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4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선고를 내린 게 딸이라니.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정말 노망이 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딸의 계획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지연이가 주고 간 그 특제 영양음료통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병이에 부어버릴까 하다가 혹시라도 이걸로 지연이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찬장 깊숙한 곳, 낡은 노소의 밥그릇 뒤에 숨겼다. 그때부터였다. 지연이가 주는 건 입에 대지 않았다. 지연이는 주기적으로 집에 왔다. 그때마다 나는 최대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될 때도 일부러 손을 떨면서 짚었다. 지연이가 가져온 음료수는 마시는 척하다가 지연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화분에 부었다. 그날은 지연이가 화분에 물을 주려고 거실로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내가 서둘러 남은 음료를 화분에 버리는 모습을 들킬 뻔했다. 지연이는 내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지세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드린 거 잘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심술이 가득했다. 내가 생각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구나. 지연이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에 지연이가 왔을 때는 더 이상 믹서기에 갈아 만든 액체 형태의 영양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지연이는 내 부엌 찬장을 뒤졌다. 내가 매일 아침 죽을 끓일 때 넣어 먹던 검은깨, 흑임자, 통을 열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자는 척 실눈을 뜨고 보고 있었다. 지연이는 작은 흰색 알갱이 같은 것을 꺼내더니 그 알갱이를 흑임자 통에 은밀하게 섞는 것을 보았다. 양손으로 통을 쥐고 섞는데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매일 먹는 죽에 독을 넣는구나. 머리가 띵했다. 지연이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흑임자가 관절에 좋대요. 제가 좋은 씨앗을 더 넣어놨으니 아침마다 꼭 챙겨 드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쇠약해져 관찰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연이는 확신하는 것 같았다. 지연이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내가 정말 무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매일 아침 죽을 끓일 때 그 흑임자 통을 사용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이것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릴 수도 없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의 죽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으로 독이 넘어가는 기분이었다. 죽을 먹은 날은 어김없이 밤에 종아리가 쥐가 났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한 날도 있었다. 아침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날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싸움을 할 수 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증거와 이 독을 해독할 지혜였다.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내 유일한 구원자는 옆집에 사는 옥자 할머니였다. 옥자 할머니는 은퇴한 급식 영양사였다. 동네에서는 할머니 박사로 통했다. 옥자 할머니는 깐깐했지만 전기 깊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다. 어느 날 내가 몰래 버린 영양음료 때문에 우리 집 마당의 작은 화분이 시들시들해졌다. 옥자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그것을 발견했다. 순애 씨, 이 화분 흙에 기름기가 돌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누가 식용유 버리는 줄 알았네. 나는 옥자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다. 나는 옥자 할머니에게 지난 4달 동안 지연이가 준 영양식, 급격히 나빠진 무릎 상태, 그리고 지연이가 마지막에 흑임자 통에 섞은 흰 알갱이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옥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화분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내 혈압계 수치를 보았다. 내가 혈압이 치솟았다고 말하자 옥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105바 플란침 일라메슈. 이 정도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수치였는데 심장이 터지려고 했을 거예요. 옥자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순애 씨, 지연 씨가 준다는 그 특제 영양식 재료를 혹시 자세히 기억하세요? 특히 씨앗류. 나는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다. 지연이가 항상 그랬어요. 오메가3이 풍부한 씨앗이라고 해바라기 씨랑 흰개를 섞어서 갈아줬어요. 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다. 아이고, 순애 씨. 따님이 준 건 오메가3이 아니라 독약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인 독약. 옥자 할머니는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지만 옥자 할머니의 말은 쉬웠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용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몸속에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지연 씨가 좋은 씨앗이랍시고 준 해바라기 씨가 바로 오메가6 덩어리예요. 옥자 할머니는 손가락을 펴 보였다. 오메가 식광가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염증 수치 CRP가 급상승해요. 특히 순애 씨처럼 퇴행성 관절염 있는 노인한테는 해바라기 씨가 치명적이에요. 염증 때문에 무릎 부종이 무려 67%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무릎이 욱신거리고 쥐가 났던 거예요. 딸은 이걸 알면서도 계속 먹인 겁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 모든 고통이 지연이가 말한 사랑의 증표였던 그 음료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또 하나, 지연이가 마지막에 검은 게 통에 섞었던 그 흰개 말이에요. 흰개가 칼슘에 좋다고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오히려 칼슘 흡수를 27%나 방해해요. 순애 씨는 골다공증 때문에 매일 칼슘제 드시잖아요. 딸은 당신 뼈를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고 빨리 늙게 하려고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옥자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지난 4달의 고통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무릎 통증, 급격한 노화, 밤에 쥐가 나는 증상, 그리고 치솟던 혈압까지. 그 모든 것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딸의 차가운 계산이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딸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아니, 나를 죽이기 위해 과학을 이용하고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아 키웠을까? 서러움도 잠시, 나는 온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는 말이
이제는 나에게 통하지 않았다. 딸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은 분노가 되었다. 나는 당장 지연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침대 밑에 작은 휴대용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지연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녹음기를 재생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른 후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는 남편과 통화하고 있었다. 어차피 엄마 무릎은 노인정 갈 정도로 망가졌어. 지금 염증 수치 CRP가 정상의 3배가 넘는다고 의사도 놀라더라. 내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나빴구나. 딸은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있었다. 진명의 이전 서류는 준비됐지? 이 집 3억 원짜리. 우리가 대출 막으려면 3주 내로 해결해야 해. 엄마는 요양원에 가면 돼. 변호사랑 얘기 다 됐으니까 걱정 마. 3억 원. 내가 평생 허리 한 번 못 펴고 번 돈으로 지킨 이 집이 딸에게는 그저 차가운 계산으로만 남았다. 딸이 나를 재산 목록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가 50이 넘어서도 남의 집 계단을 기어다니며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이제 와서 그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 박혔다. 나는 당장 옥자 할머니에게 다시 갔다. 할머니 박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옥자 할머니는 내 단단해진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씨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약이다는 말은 맞지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어요. 지연 씨가 준 독을 해독할 약을 우리가 찾아야 해요. 이건 기적의 씨앗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입니다. 옥자 할머니는 작은 약봉지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새까만 깨 흑임자였고 다른 하나는 납작한 초록색 씨앗, 호박씨이었다. 지연 씨는 순애 씨의 염증을 키우려 했어요. 우리는 그걸 낮춰야 합니다. 흑임자 검은개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13% 낮춰줍니다. 이걸 매일 아침 죽에 몰래 섞어 드세요. 그리고 이 호박씨가 중요해요. 순애 씨가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죠?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최고 수준이라 밤에 쥐나는 증상, 야간 쥐남을 4주 만에 48% 줄여줘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옥자 할머니는 신신당부했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회복되는 건 지연이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그날부터 옥자 할머니가 준 2가지 씨앗을 내 생명의 씨앗이라 여기며 챙겨 먹었다. 나는 지연이가 준 씨앗은 화분에 몰래 버리고 옥자 할머니가 준 흑임자와 호박씨를 열심히 챙겨 먹었다. 지연이가 왔을 때 내가 마시는 죽은 사실 내 몸을 살리는 약이었다. 몸은 정직했다. 옥자 할머니의 말은 정확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밤에 종아리가 쥐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사흘에 2번은 쥐가 났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아주 약하게 쥐가 났다. 한 달이 차에 되기 전에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4주 만에 48% 쥐나는 증상이 줄어든다는 그 말이 내게는 현실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쟀다. 지연이가 오기 전에는 184까지 치솟았던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154, 수아라카 미노메체가 148라슬라우 셰프스리마라스라세라. 흑임자를 먹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혈압은 130과 근처로 안정되었다. 내 몸이 스스로 독을 해독하고 힘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밤에 잘 자고 혈압이 안정되니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나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다. 나는 완벽하게 쇠약한 노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연이가 올 때마다 일부러 기침 소리를 크게 내고 현관문을 열어주러 가는 길에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며 느릿느릿 걸었다. 무릎을 잡고 아이고 삭신이야 하고 신음하는 연기도 더 리얼해졌다. 지연이는 내가 더 쇠약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나는 지연이가 집을 나설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았고 지연이가 남긴 문서나 물건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 모든 것이 지연이가 나에게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연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침대 밑에서 지연이가 급하게 숨긴 것으로 보이는 주택명의 이전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는 이미 변호사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나는 이 모든 걸 지연이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준비했다. 나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은행 대출 문제가 급했는지 지연이는 결국 조바심을 냈다. 어제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다. 엄마, 오늘 당장 변호사를 데리고 갈게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으니 내일 아침 9시에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엄마에게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아빠도 좋아하셨던 곳이에요. 내일 아침 9시, 지연이는 내가 여전히 무력한 환자라고 믿고 있었다. 지연이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건강을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달이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발견하고 회복을 시작하며 방역을 준비하는 데는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고통스러웠던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몸을 떨지 않았다.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지연이에게 물려주려 했던 나를 지켜준 집문서를 꺼내 옥자 할머니가 준 작은 녹음기 옆에 놓았다. 내일 아침 9시.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연이가 예상했던 것은 쇠약한 환자의 서명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9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갖춘 독을 해독하고 힘을 되찾은 완전히 다른 어머니였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날 아침 9시, 지연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그 시간이었다. 나는 거실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일부러 지팡이를 옆에 둔 채였다. 몸을 떨며 앉아있는 척해야 했다. 딸은 내가 여전히 쇠약해져 오늘 이 집의 주권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현관문 쪽에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먼저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 대신 마침내 끝을 보았다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녀 뒤를 따라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 박 씨가 들어섰다. 박 씨는 서류가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연은 나를 부축하는 척하며 소파에 앉혔다. 사실 나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좋아하셨던 요양원,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다 알아봤어요. 지연은 내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서명할 명의 이전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변호사 박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지연은 펜을 내밀려 했다. 내가 손을 뻗어 펜을 잡으려던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을 주어 상체를 곧게 세우고 옆에 놓았던 지팡이를 바닥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잠깐. 내 목소리는 지난 4달 동안 지연에게 들려주었던 쇠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분명했다. 지연과 변호사 박 씨는 동시에 멈칫했다. 나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지도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마치 지난 4달의 고통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나는 지연이 예상했던
90살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 등은 고닫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거실 옆 작은 방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김 형사가 걸어 나왔다. 그 뒤를 이어 옆집의 옥자 할머니가 침착하게 들어섰다. 지연은 김 형사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변호사 박 씨는 당황하여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놓쳤다. 나는 테이블 위로 걸어갔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연아, 네가 오늘 아침에 원했던 건 이 서류에 내 서명을 받는 거였지. 하지만 내가 준비한 건 네가 나에게 주었던 증거들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작고 검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기계음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어차피 엄마 무릎은 노인정 갈 정도로 망가졌어. 지금 염증 수치 CRP가 정상의 3배가 넘는다고 의사도 놀라더라. 지연은 입을 막고 녹음기로 달려들었지만 김 형사가 그녀를 강하게 제지했다. 녹음기가 계속 돌아갔다. 남편과 지연이 나누었던 대화가 이어졌다. 이 집 3억 원짜리 우리가 대출 막으려면 3주 내로 해결해야 해. 엄마는 요양원에 가면 돼. 녹음기가 멈췄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 박 씨는 녹음기와 지연을 번갈아 보았다. 이어서 옥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옥자 할머니는 작은 약봉지와 함께 나의 혈압 측정 기록지를 변호사에게 내밀었다. 나는 30년 경력의 영양사입니다. 당신 딸이 순애 씨에게 먹인 건강식은 독약이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연 씨는 오메가6이 과다한 해바라기 씨와 흰개를 섞어 순애 씨에게 꾸준히 먹였어요. 이로 인해 순애 씨의 염증 수치가 급상승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부종이 67%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흰개의 피트산은 칼슘 흡수를 27%나 방해해서 뼈를 녹였죠. 이 모든 것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노인 학대이자 살해 시도였습니다. 나는 옥자 할머니가 설명하는 동안 지연이가 급하게 숨겼던 명예 이전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서류에는 이미 변호사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지연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엄마, 저예요, 지연이. 당신 딸이에요. 3억 원 때문에 저를 경찰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지연은 마지막 남은 모성애에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내 마음속의 모성애는 메말라버린 뒤였다. 나는 딸의 손길을 뿌리쳤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은 없었다. 나는 쉰이 넘어서도 허리 한 번 못 펴고 남의 집 계단을 기어다니며 번 돈으로 너를 키웠다. 나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그 3억 원을 위해 나를 요양원에 가둘 계획을 세웠고 내 무릎에 독을 넣었어. 너는 내가 40년간 지켜온 이 집과 내 건강을 파괴하려 했던 그날 죽었다.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의 얼굴을 한 범죄자일 뿐이다. 김 형사가 즉시 지연에게 다가섰다. 차가운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연 씨, 주택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변호사 박 씨는 서둘러 자리를 뜨며 모든 서류를 취소 처리했다. 지연이 끌려나간 후 거실에는 길고 긴 정적이 찾아왔다. 옥자 할머니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때서야 나는 몸을 떨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내 심장은 공포가 아닌 해방감으로 뛰고 있었다. 사필 규정, 촌세퀀차 세베랏. 박지연은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가한 고의적인 과학적 독극물 투입 계획과 주택명의 이전 서류 위조 시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징역형 외에도 주택 사기 미수와 노인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어머니 순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지연은 복역 중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남편은 사기 공모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직장을 잃고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했다. 지역 사회와 친척들은 지연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고 공개적으로 지연과의 관계를 끊었다. 지연은 그녀가 가장 원했던 돈과 자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까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녀는 오늘날 경기도 광주의 여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면회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 순애 씨의 새로운 시작, 트랜스포르마총. 나의 재판이 끝난 지 1년 후 나는 79살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릎을 잡고 신음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나는 옥자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흑임자 검은 계알을 갈아먹었고 덕분에 180보엑시 비오암메 티에츠까지 치솟았던 혈압이 115, 80mm 근처로 안정되었다. 호박씨를 꾸준히 먹은 덕분에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 야간 쥐나멧은 거의 사라졌으며 나는 밤마다 숙면을 취했다. 나는 지연에게서 받은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 중 1억 원을 기부하여 2씨앗의 지혜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옥자 할머니와 내가 함께 운영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나처럼 건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가족에게 속거나 기만당하는 노인들에게 올바른 과학적 영양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내 집은 센터의 지역 본부가 되었고 딸이 빼앗으려 했던 이 작은 단독주택은 이제 수많은 이웃의 피난처이자 배움터가 되었다. 우리는 노인 학대의 징후, 특히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독극물 투입의 증거를 찾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앞의 낮은 언덕길을 지팡이 없이 오른다. 과거에는 숨을 헐떡이며 중간에 멈춰 서야 했던 그 언덕이었다. 나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낀다. 내가 지연의 계획에 무너졌다면 나는 여전히 쇠약하고 고통스러운 채 요양원에 갇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독을 이겨냈다. 나는 살았고 승리했다. 옥자 할머니는 여전히 내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씨앗 자매로 불린다. 우리 센터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학대에서 벗어난 노인이 지난 1년 동안 20명이 넘는다. 오늘 나는 센터 워크숍에서 연단에 섰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청중들에게 말했다. 제 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 이 집을 차지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쇠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으로 살기를 원했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준 독을 해독하고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덤에 갇히길 원했지만 저는 그 무덤을 깨고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자유와 건강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얻었습니다. 내가 연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마당에 옥자 할머니와 함께 심은 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은 건강했고 내 혈관은 튼튼했으며 내 몸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계산에도 이용당하지 않았다. 지연은 내 몸을 파괴해서 3억 원을 얻으려 했다. 나는 79살에 내 몸의 지혜를 되찾고 그 독을 해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옥자 할머니가 말했듯이 과학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주려 했던 것은 무덤이었다. 내가 얻은 것은 건강한 100살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